우리나라에 카페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카페가 한 10만 개 있습니다. 카페 전문 인테리어 회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모텔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4분의 1인 2만 5천 개 있어요. 모텔 전문 시공사, 숙박 전문 시공사라고 지금 뭐 네이버 쳐보셔도 저희 회사밖에 안 나와요. 모텔의 개체 수는 충분한데 이거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시장에서 효율을 내는 케이스들이 적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이건 부동산 투자 모델로 봐도 되게 매력적인 블루오션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혁신이란 단어만 들으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창출하는 것 같은데, 피터 드러커는 모든 걸 프로세스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혁신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폐기하는 거야. 지금 너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것들은 다 버려버려. 유유 리소스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그 사업에 도입해라 였어요. 그걸 처음에 컨텐츠 호텔을 만든 거죠. 남다른 실행으로 앞서가는 리더들과 찐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찐대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채널에서 150만 조회수의 주인공이죠. 숙박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4년 만에 무려 연매출 700억을 달성한 저희 스페이스 플래닝의 정우석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 전문 시공사 스페이스 플래닝을 경영하고 있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연매출 200억을 아, 그쵸. 누적으로 달성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누적이 아니라 네네. 연매출이 70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저희가 317억을 달성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수주한 것까지, 올해 연말에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700억도 픽스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700억이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건설 면허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축 프로젝트도 하고 조금 큰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큰 매출이 잡혀주면서 저희의 전체 매출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촬영했을 때 기억이 나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는 종건사를 준비해서 그런 더 큰 회사를 만들 거다라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이루신 거네요. 예, 작년 6월에 종합건설 면허 나와가지고 와. 저희 인력들도 다 이제 충원해가지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그게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보자면 오래된 모텔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네. 차별화된 기획을 통해서 남다르게 시공해서 네. 매출이 잘 나오는 모텔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네에 보이는 낙후된 모텔들 있잖아요. 그런 모텔들을 전문적으로 바꾸는 시공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출원의 대부분들은 그런 모텔을 시공하는 거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텔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카페 시장은 정말 트렌디하고 멋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텔 시장은 사실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건물주분들의 평균 연령대를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텔들은 일반 상업지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방이든 서울이든 그 상권에서 가장 유흥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상권에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괴리가 되게 컸던 산업이에요. 그런다고 카페처럼 임차인이 들어와서 여기를 트렌디하게 꾸미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건물주가 자산 가치를 위해서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 자체로 이익을 내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주분들이 본인의 취향대로 대부분 리모델링이 되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수요로만 한정돼 갖고 모텔이 이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랬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바꾸는 순간 임팩트가 되게 커진다는 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가지고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근데 들어보면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 진짜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텔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 기반의 사업이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네. 근데 이용자는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괴리가 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운영은 할 수 있어도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니까 대부분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시장이었죠. 그렇구나. 네.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캐치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첫 그 신입사원을 야누자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야누자라는 회사가 논현동의 조그만 건물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삼성역이 아주 큰 대기업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놀자의 모든 부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텔에서 돈을 많이 벌까? 모텔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모텔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게 모든 부서들의 공통된 어떤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의 머릿속에 모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그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나중에는 모텔 사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모텔 사업을 하면 난 지금 뭘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저는 모텔 사업은 음식점처럼 음식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간 그 자체를 팔아서 승부를 보는 게임이라고 봤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시공을 모르면 이 시장에서 호구가 될 수 있다. 예, 이 생각을 해서 시공부서로 제가 옮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시공부서의 PM으로 있으면서 여러 개의 모텔들을 만드는 업을 이제 회사에서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추후에 이제 이직을 한 회사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 운용사예요. 네. 그럼 그런 운용사에서 공간 기획을 했었는데 공간 컨텐츠 팀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지스 자산운용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테헤란로에서도 큰 빌딩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는 자산들이거든요. 그런 자산들의 같은 면적에서 수익성을 가장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류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비싼 빌딩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배워서 기존의 모텔 시장에서 했었던 경험, 그 다음에 프라임 빌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던 경험,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스페이스 플래닝이 만들어진 거죠. 와,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그 요리사로 치면은 네. 그 식당도 뭐 예쁜 것도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네. 음식의 맛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네. 꿰뚫고 네. 거기에 파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셰프라고 설명해도 좋고, 저는 보통 영화 제작 프로세스에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감독이 대부분의 정권을 가지고 자기 팀빌딩을 해요. 그러면서 종합예술로 이제 멋진 거 하나를 만들어서 네. 결국엔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몇 명이 봤냐가 그 성적표이자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배당받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호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종합예술처럼 하나의 호텔을 만들어 갖고 시장에 런칭을 하는 거죠. 직원 규모가 그때 제가 알기로 7명인가? 아, 네. 8명인가? 네, 그 정도 였던 됐었죠. 걸로 알아요. 네네. 지금은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 지금은 25명이에요. 거의 한 3, 4배가 늘었네요. 근데 그래도 인당 생산성으로 치면 네. 저희 진짜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거고, 너무 고맙게도 그때 있던 친구들 지금 거의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코어가 되어가지고 지금 회사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매출 700억까지 매출 규모를 늘리셨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럼 우리나라에 모텔이 그렇게 많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에 카페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와, 카페는 진짜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죠. 네. 카페가 한 10만 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죠. 와. 근데 모텔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모텔은 그거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네. 4분의 1인 2만 5천 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카페에 4분의 1만큼 모텔이 있는 거고요. 모텔 전문 시공사, 숙박 전문 시공사라고 지금 뭐 네이버 쳐보셔도 저희 회사밖에 안 나와요. 와. 근데 카페 전문 인테리어 회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은 똑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도 대부분 숙박 전문 시공사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모텔의 개체 수는 충분한데 이거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시장에서 효율을 내는 케이스들이 적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이건 부동산 투자 모델로 봐도 되게 매력적인 블루오션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표가, 제가 숙박 전문 시공사라는 키워드를 저희 회사 앞에 저는 5년 전부터 붙였잖아요. 네. 한 번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었던 게, 저희는 숙박 전문 시공사로 오히려 더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좀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모텔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정말 수많은 모텔들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의 기회를 너무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신입사원이면 저는 이제 20대 중반 때였으니까 네. 제가 모텔의 주요 고객이거든요. 근데 네. 제 눈으로 이렇게 모텔을 봤을 때, 새로 리모델링 했다 그래서 가고 그 동네에서 좀 잘 된다고 갔을 때
멋진 공간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공간만 새 거가 됐네 라는 느낌이었고, 예전에 러브호텔에서 그대로 모티브를 따왔었던 디자인 스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목적성을 갖고 오는 공간이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용하게 되는 공간이다. 근데 그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공간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상권의 수요에 그냥 잠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의식부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몇 년을 다니니까 이제 조금씩 정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모텔을 이용하면서 제가 불편했던 거,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낮았던 거,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집대성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모텔을 만들 땐 이런 거는 하지 말자 하고 시작하는 게 저희가 모텔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대표님만의 혁신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사실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사색을 할 때 경영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 그 개념들을 좀 보는 편인데, 내가 숙박 전문 시공사를 하려면 모텔이라는 공간은 뭔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걸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혁신이 뭘까 하면서 피터 드러커가 혁신을 어떻게 정의했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혁신이란 단어만 들으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창출하는 것 같은데, 피터 드러커는 모든 걸 프로세스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혁신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혁신은 갑자기 새로운 게 뻥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가 폐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것들은 다 버려버려. 와.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우리도 사진첩에서 사진을 지우면 네. 용량이 남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유효 리소스가 남는다. 그러면 그 유효 리소스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그 사업에 도입해라 였어요. 근데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캐치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이건 시대의 변화를 내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겠다 했던 변화는 집합 금지 제한이었어요. PC방, 노래방, 영화관, 그때 당시 안마의자룸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집합 금지 제한이 걸리면서 공간 사업 자체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컨텐츠가 안 좋아서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컨텐츠만 떼와가지고 모든 걸 폐기한 라이트해진 모텔에 결합만 시켜놓으면 밸류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걸 처음에 컨텐츠 호텔을 만든 거죠. 와. 그래서 저는 그걸 혁신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그 변화를 캐치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또 지금 시대의 변화를 캐치해서 접목하는 건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5년 전 버전은 네. 예, 그게 저한테는 혁신이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버릴 거 버리고 될 것을 한다 네. 였던 건데, 네.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 요즘엔 또 어떤 변화를 또 캐치하고 또 따라가고 계신가요? 요즘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상의 변화에서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상가 건물이나 네. 주택 건물이 공실률이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가 빨리 보여요. 근데 그런 상권 가운데에서도 숙박 상권으로서는 되게 매력적인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용도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럼 그 친구를 용도 변경하면 일단 공실률이 해결되면서 일세로 채우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면서 네. 이 공실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권 분석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안전자산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네. 하긴 요즘 실제로 뭐 임대 문의라던가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서 또 캐치를 하신 거네요, 기회를?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상권이 되게 열악해진 데에서 진짜 모텔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구도심에도 많이 가거든요. 정말 유령 도시가 매년 되어간다 싶을 정도로 엄청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모텔 촌에 일부 가보면 네. 아직까지도 한 50개 모텔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권은 가격이 빨리빨리 깎이겠죠, 모텔들이. 근데 그게 깎인다고 그냥 그거를 매입하는 순간 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미 상권의 수요는 메말랐고 네. 공급은 너무 많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텔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 객실 수를 줄여야 된다. 즉 객실 평수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모텔이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런 포인트들은 힘들어진 상권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런 어떤 경쟁 과열이 되어 있는 상권에서 남들이랑 똑같은데 약간만 변별력을 주는 상품들은 의미 없어질 수 있다.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실행도 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그 패스포트라는 네. 브랜드를 엄청나게 또 많이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 설명 잠깐 해주시고 왜 그걸 밀고 있는지가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패스포트는 여권이란 뜻이잖아요. 네. 패스포트라는 호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호텔의 슬로건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하는 스파 여행이에요. 예, 근데 이 브랜드가 왜 나오게 됐냐면, 제가 모텔들을 막 여러 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예상 매출이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정말 이쁘게 만들어도 매출이 정말 안 나오는 상권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요 공급의 비중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객실 통합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패스포트는 모티브가 뭐였냐면, 여관이나 여인숙들 길 가다 보면 있잖아요. 네.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땅값 비싼 동네에 그쵸. 저런 게 어떻게 저 상태로 있는 거지? 맞아.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건 높은 확률로 저걸 오랜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대출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의 현금으로만 놔도 운영이 되는 거다.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는 곳이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신규 매수하려는, 그 땅의 가치를 보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매수하는 순간 그 여인숙으로서는 절대 그 대출이자를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연면적의 여관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높여야 되는 건데, 네. 이익을 높이는 건 매출을 높이던가 비용을 낮추던가 이걸 두 개 동시에 하든가 이거거든요. 이걸 두 개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만약에 우리가 연면적 100평짜리를 샀다라고 보면 저는 그거를 여관으로 매입한 순간 보지 않아요. 와. 이거는 근생이다. 근생의 특징은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올 만한 공간으로 공간의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다 통합해요. 그러면서 원래 조그만 객실이었던 거를 3객실씩 통합하고, 그러면서 객실을 일단 넓혀 놓고요. 그러면서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직원 친구들한테 반얀트리 가보고 싶지 않냐? 너무 가고 싶죠. 네. 왜 가고 싶은 거 같냐? 좋으니까. 예. 근데 좋은데 반얀트리는 큰 욕조가 네. 건식 공간에 있어요. 객실에서의 시그니처잖아요. 네. 우리가 반얀트리 호텔은 못 만들 거야. 근데 반얀트리 객실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멋지지 않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실을 통합하고 스파를 크게 두고 다인이 입실할 수 있게 해가지고 2인 객실의 경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객실 수를 통합했으니까 여기를 완전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보자. 20객실이었던 걸 6객실로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객단가는 4인이 입실할 수 있는 좋은 스테이들이 받는 객단가 정도로 맞추고 해서 이제 패스포트란 브랜드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전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공간 사업을 하면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역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궁금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전 두 가지 케이스에서 패스포트를 검토해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지가가 너무 높은 데들. 그런 데들은 사실 20객실짜리를 쪼갠다고 했을 땐 불가능하고요. 20객실을 통합한다라고 했을 땐 인건비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인건비 2명만 우리가 세이브를 해서 프론트를 없애도 되고 키오스크나 무인관제 서비스로 자동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청소 직원만 파트타이머로 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효율이 나오냐면 최소 300만 원씩 600만 원이 절감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골방 같았던 객실이 객단가에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쵸. 3개를 통합하면 원래 5만 원 받던 거를 15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 매출은 동일하거나 그보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효율이 나면서 금융이자를 낼 수 있을 만한 캐시플로우가 돼요. 그럼 그거는 운영 이익률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자산을 안전하게 매각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이에요. 지방 같은 데들은 인구 소멸이 되어 가고 있고 상권이 몰락하고 있고 메인 상권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상권에서 구도심에서 모텔의 개체수는 그대로 남아있다 했을 때 2인 객실을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순간 다른 2인 객실들과 변별력을 그만큼 낼 수가 없어요. 상권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통합하고 임팩트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옆 상권에서 여기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반경을 넓히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서 천안에 있었던 통합 사례 같은 경우는 34객실짜리가 보통 그 동네에서는 실당 한 150만 원 내면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내면 매출 잘 내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런 모텔도 통합해가지고 8천만 원까지 내고 있는 사례가 있고, 와. 그다음에 패스포트 같은 것들은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씩 객실당 내고 있으니까 대전 패스포트 같은 경우가 21객실을 10객실로 줄였거든요. 근데 6천이 넘어요. 와. 그럼 10객실로 6천이 넘으니까 레브파라고 하는 하루의 객실 가치가 2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원래는 모텔 건물이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거기는 후쿠오카 료칸처럼 만들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이 오고 갓난아기가 모텔이었던 건물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고객들 유형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런 공간을 찾아다닐 때 제가 가야 하는 공간에서만 찾지 않고 거기에서 좀 만족스러운 곳이 없으면 그 근방으로 넓혀서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용자의 타겟들의 그 성향이 네. 변한 것도 뭔가 그게 있는 건가요? 엄청 영향이? 큰 차이가 있죠.
고객의 타겟군 자체가 바뀌는 거고 네. 조금 더 이런 숙소 선택에 있어서 민감도 있는 분들은 객단가 지불 능력이나 객단가 지불 용이성이 훨씬 더 올라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더 지불하고서도 더 완전한 퀄리티에서 하루를 묵고 싶다. 이런 분들이고 서울에는 좋은 호텔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방만 내려가 봐도 네. 좋은 호텔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시장의 특성들도 이런 상품을 만들 때 다 변수로 저희가 감안을 하죠. 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네. 직원이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 직원의 마인드와 사장의 마인드는 다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네네. 어떻게 직원의 마인드일 때 그런 사업성을 검토하고 난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셨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네. 제가 막 이렇게 어떤 티를 내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네. 전 제가 직원으로서 일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직원일 때. 아. 전 진짜 사장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했냐면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회사를 다니게 됐잖아요. 네. 저한테는 스타트업의 정의가 이거였어요. 창업사관학교.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근로자로서 물론 신분은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 내가 창업할 때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는 시간이 저한테는 직원일 때 저의 어떤 좀 마음가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의 세일즈를 하거나 하나의 어떤 기회를 따낼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내도 뭐 저한테 수익이 오거나 이런 거 계산 안 했던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뭐 100만 원을 더 벌거나 그런 게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봤고, 창업사관학교니까 열심히 배우고 알뜰하게 내가 갈 때까지 가봐서 예, 좋은 경험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정말 회사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미 들어갈 때부터 나는 사업을 할 거야가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아,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들어가서 사실 신입사원 때는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그냥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열심히 이 시장을 배우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모텔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야놀자라는 회사에서 전국의 모텔을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었으니까 나는 모텔 시장에서 몇 등일까? 막 이런 생각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대표님 혼자 스스로가? 네네. 그러니까 딱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야놀자는 모텔 사업으로는 전국 1위의 회사고 네. 여기서 가장 잘하면은 내가 거의 1등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업계에서 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순간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음식 사업이나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 이런 산업에 가면 그런 생각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텔이란 거는 워낙에 니치 마켓 성격이 강했고 네. 알던 분들이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원동력은 나랑 동갑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모텔 1등이다. 네. 예,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궁금한 게 지금 스페이스 플래닝을 창업하기 전에 네. 창업 경험이 있으셨나? 왜냐면 보통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전에 네. 보통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실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실패가 없었을까? 아, 다른 사업 안 하셨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하진 않았고요. 네. 저도 에어비앤비 했었어요. 저는 회사에다가 보고하고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의 명분은 그거였어요. 저는 야놀자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 담당자였을 때 광고 상품 야놀자에서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네. 저의 세일즈 방식은 그거였어요. 저한테 있어서 좋은 광고를 이렇게 수주해 주신 광고주 분들은 내가 기필코 매출을 올려드린다 라는 게 있었는데 야놀자의 매출만 올려드린다고 그 매출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가지려면 제가 다른 플랫폼도 다 세팅해드려요. 어떻게 세팅해야지 매출이 잘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해외 OTA도 모르시는데 그거 세팅 다 해드리고 에어비앤비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모텔에다가 잘 세팅해도 효율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게 유효했어요. 네. 지금은 10배 이상 에어비앤비 공급자가 커져서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인천에 261개 있었어요. 숙소 전체가. 제가 올려드리는 매출이 오히려 광고비 지불한 것보다 높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직접 해보면서 이 사업에 정통해져야 저의 세일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게 저의 명분과 논리였고 어떻게 보면 그 모텔 업주들이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질 수 있는 리스크를 네.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상쇄시켜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배운 거죠. 뭐. 그렇게 세팅해드리면서. 근데 그 에어비앤비는 몇 개나 하셨어요? 저는 한 20개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하고 다 모임을 결성해갖고 야 운영을 통합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해봤는데 결국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느꼈었던 건 규모의 경제화 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공유 경제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다. 네. 규모의 경제화를 할 수 없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동선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비례하는 것뿐만 아니고 곱절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객실을 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그때 당시에 직장인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기라는 에어비앤비 강의를 그때 만들었죠. 네, 근데 그 강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사실 또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입사 제안도 받게 됐어요. 관계자분이 그 수업을 들으러 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다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뭔가 어릴 때부터 나는 난 사업하고 싶어. 난 사업해야겠다. 아니면은 난 이런 걸 혁신하고 싶어. 네. 이런 게 있으셨는지. 뭐 사실 그러진 않았고 저는 사실 집에서 막둥이거든요. 대표님이요? 네. 막둥이 안 갔죠. 안 장남 갔죠. 어울리시는데요, 너무? 막둥이고 형이랑 10살 차이가 나요. 누나랑 8살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둥이가 보통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엄청 많이 받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역으로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형 누나는 워낙에 사회생활을 할 나이고 네.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생각보다 케어가 좀 적었던. 오히려? 예.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유도는 되게 높았던 유년기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면 뭔가 풀어놓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좀 류의 자연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대표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고민이 뭐 있었겠어요. 급식비가 나왔어. 그러면 급식비도 제가 내고 이랬거든요. 급식비를요? 네. 급식비 제가 내고 뭐 1, 4분기 이렇게 학교에 내야 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내볼 수 있을까 이랬던 거예요. 이게 집에 막 엄마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이거 내가 한번 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옷장을 막 뒤졌었죠. 아버지 옷장을. 아버지 옷장을 막 뒤져서 그 옷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고나라 카페 이런 데 팔았어요. 예, 근데 아버지 좋은 옷들을 싸게 파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옷을 파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구매 고객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손편지 써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만든 막 이상한 브랜드 같은 것도 딱 그려넣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 막 너무 감동했다고 후기들 남겨놓고 이러면서 우체국 택배로 보냈었는데 네. 매출 점포가 이만큼 쌓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 옷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옷이 어디 갔냐 이러다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셨고 매출 점표를 보고 그때 저한테 크게 칭찬해 주셨죠. 네, 아버지도 일본 무역을 하셨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러면서 사업가의 기질이 좀 있구나 라는 게 나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인정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제가 유년 시절 때 좀 기억나는 나도 나중에 뭔가 사업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었던 작지만 꽤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요. 아버님부터가 되게 그 사고방식이 다르셨네요. 네, 되게 쿨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인 기억이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면 와 진짜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또 되게 창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는 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네. 이런 인사이트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기획자들의 성향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데이터나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기획자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아이디어는 항상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자꾸 숫자로 전환해 보려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공간 기획을 하니까 저는 대부분의 제가 하는 기획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숫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로 머릿속에서도 빨리 드랍 결정을 내리거나 좀 더 파본다거나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려면 세 가지 어떤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이 3자가 모두 다 해피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 기획은 좋은 기획이에요. 예, 그래서 그 3자가 해피할 수 있는 로직이 되냐 안 되냐가 호텔의 공간 계획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필터링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없이 너무 고객에게만 치우쳐 있거나 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은 언밸런스한 어디선가 잡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일단 숫자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필터링하고 네. 바로 실행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행력도 진짜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요즘에 막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한다. 네. 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것처럼 모텔도 제 생각에는 똑같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실행을 해도 이 트렌드가 또 변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맞춰가지?
막 이런 사업도 들거든요. 모텔이라는 사업 자체는 공간 사업이니까 맞아요. 이게 뭐 1, 2년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7, 8년, 뭐 10년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어떻게 모텔이 한번 리모델링하면 보통 다시 리모델링 하기까지의 도래하는 주기가 네.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맥스님 말씀처럼 빠른 트렌드를 탈 것 같은 거는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전 첫 번째고. 근데 트렌디해 보이는데 트렌드를 빨리 타지 않는 것들도 존재해요. 예, 그게 바로 오리지널리티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 료칸. 예, 이거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 네. 료칸은 우리나라의 어떤 숙소 문화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일본의 숙소 문화이고 네. 그만큼 정체성이 숙소로서 단단하고요. 그다음 사람들이 료칸에 대해서 느끼는 심상 자체도 고급 숙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높은 객 단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숙소이고 그다음에 국내 료칸의 숙소를 검색하는 키워드가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컨텐츠가 얼마나 포화되어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포화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게 료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 그러면 중소형 숙박시설 중에 료칸 스타일로 만들어진 호텔은 별로 없겠네? 라고 이제 가설을 좀 세우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 25,000개 모텔이 있잖아요. 료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픈한 중소형 숙박시설이 몇 개 있었을까요? 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이건 가늠을 못하겠어요. 감이 안 오시죠? 네. 25개, 0.1%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료칸은 블루오션이에요. 우와. 네,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지만 그거 자체가 유행을 타는 느낌이 아니고 네. 료칸이라 한다 그러면 5년 뒤에도 사람들은 료칸은 좋은 숙소로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근데 료칸은 어느 정도 동양풍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셉도 갖고 있죠. 그건 좋은 컨셉이다 와. 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모텔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 정도로 료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아능료칸이란 브랜드고. 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렌디해 보이는 것들을 기획을 할 때도 그런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뿌듯했던 게 그 가설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 봤었던 료칸이 파주의 아능료칸이라는 네. 호텔이거든요. 거기 건물주 대표님은 그게 매출 9천까지 나왔었어요. 평균 8천 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건물주님 너무 좋아갖고 지금 두 번째 거 하시겠다고 이제 진짜요? 연락이 또 오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 그 동네에서 낼 수 없는 매출을 내고, 그게 우리의 어떤 가설을 통해서 나온 프로덕이 그만큼 매출을 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의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너무 뿌듯하겠다. 네. 일반적으로 모텔들이 보통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약간의 상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국 상권에 모텔 상권들은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에서 양극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텔 매출의 평균을 보통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기준을 써요. 시당 200을 내니? 그러면 좀 잘 내는 것 같아. 시당 300 정도 내면 와, 매출 진짜 잘 낸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역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당 200 정도를 낸다 그러면 6만 원대 중반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모텔 숙박료가 보통 4, 5만 원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실이 2만 원 정도 될 네, 거고 네. 두 개 합하면 6만 원대 그쵸, 그쵸. 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팔면은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아. 좀 잘 나온다 하는 데들은 공급이 적거나 여러 가지 수요가 너무 많거나 해갖고 객단가가 10만 원 정도 받쳐주면 한 달에 평이하게 팔면 평균 객단가가 하루의 객실 가치가 10만 원 정도 선에 있으면서 총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 내는 데야 300 내는 데야 이 상권은 어떤 상권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점 더 운영 역량도 떨어지고 마케팅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150 낼 수도 있고 130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료칸 하신 거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는 실당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시당 매출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와. 9천을 찍었었으니까. 거의 그냥 맥스 찍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거기는 통합도 안 했어요. 료칸의 컨셉으로 이제 넣은 거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여러 가지 목욕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다다미를 좀 밟을 수 있고 해서 그거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기존의 모텔 리모델링에 쓰던 평균 예산을 똑같이 썼다라는 점이었죠. 근데 대표님 이게 제가 알기로 자,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엄청 타이트하신 걸로 알아요. 하루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만 해도 네. 뭐 새벽까지 일하시고 나서 사우나 가셨다가 네네. 또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네. 그렇다고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어떠세요? 아, 똑같죠. 저 이제 이거 끝나고도 사우나 갑니다. 아 이거 지금 끝나고요? 네네네. 지금이 네. 9시 밤 9시 반인데 네, 그럼 일 좀 더 하고 사우나 가야죠. 와. 또 사우나 가시고 네. 아침에 출근하시고 그렇죠. 그럼 또 잠을 몇 시간 못 주무시는 거네요? 근데 뭐 그래도 한 뭐 5시간 정도 요즘 자는 것 같아요. 옛날엔 2시간 주무셨다고. 아, 2시간까지는 아니었고. 죽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궁금한 게 네. 4, 5년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지칠 때는 없으세요? 잘 안 지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이렇게 안 지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몸은 지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일단 달리자라고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건강이 우려되는데 네.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나중에 언젠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는 거는 저는 사실 업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저는 천직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행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갖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은 동료들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감을 갖고 같이 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동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직업 자체를 좋아하고 이 일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 크기도 좀 커지고 더 중요하고 어렵고 예산도 많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잘 해내야 될 텐데 하는 노심초사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거든요. 그쵸. 무조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심히 만나러 다니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저한테도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맞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단서가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아... 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오히려 그게 가장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거나 네.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가 저 같은 성향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고 예, 옛날에는 그 기준이 아니면 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왜냐면 제 친구 중에 공무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워라밸이 중요한 직장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솔직히 이해 못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도 본인이 행복하기 위한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네. 너무 인정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동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거의 시작은 제가 좋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서 저 같은 캐릭터는 그런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 행복은 일이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어떤 에너지원이자 도파민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업이 네. 최전성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더 성장할 곡선이 너무나도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종합건설면허가 나왔고 조금 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큰 프로젝트들, 더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들 그런 이제 또 장벽을 넘고 나면 네. 이런 어떤 저희 숙박산업에서는 경쟁자가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새로운 도전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더 잘 수행해내야 하는 이유가 넘으면 우리만의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큰 꿈을 꾸고 계신지? 네. 얼마나 큰 꿈? 네. 지금은 저희가 종합건설면허가 나왔습니다 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공 도급순위 우리나라에서 탑티어입니다. 이런 이제 건설사로 만들고 싶은 게 저는 종국에는 스페이스 플래닝 가는 거고 대부분 건설사들이 아파트 많이 짓고 뭐 이러면서 대형 이제 상가시설 많이 짓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숙박을 그렇게 해가지고 와. 상당히 의미 있는 스코어에 도급순위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건설사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인터뷰가 또 무르익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초창기에 대표님께서 이제 직원이셨다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 보통 우리가 창업,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안 좋은 측면이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뭐 가족이라던가 뭐 부모님, 주변 친구, 지인들이 네.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말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우선 가족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를 몰랐고요. 그 다음에 주변 동료 친구들이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그 동료 친구들도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사업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들도 뭐 크게 귀에 와닿지는 않았고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제가 현재까지 모아둔 돈으로 몇 개월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지 말자. 혼자서 거의 1년간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인건비만 감당하면 되는 걸로 꽤 많은 호텔들을 만들면서 회사의 초기를 보냈기 때문에 망할 확률을 줄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제가 하는 생각을 남의 의견을 듣고 잘 바꾸진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도 뭐 이렇게 대단히 알려가지고 무슨 이제 사업한다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어요. 네.
대표님은 이게 직원이실 때부터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뭔가 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라는 그런 책임감이 진짜 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4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셨잖아요. 오너가 되셨을 때 그때 직원의 마인드와 지금 대표님의 마인드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때는 주인의식이 있었다 뿐이지 제가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저만 생각하면 되고 저만 네. 살아남으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25명가량 있으니까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저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갑자기 일이 끊겼다. 네. 그럼 우리는 몇 달을 살아남을 수 있지? 그 계산을 항상 해두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크리에이티브 조직은 되게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훨씬 더 아낄 거 아끼고 수주해올 거 더 수주해 와가지고 이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나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크기가 당연히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대표님을 만나러 뵈러 가거나 하잖아요. 네, 거기 조직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네. 뭔가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인생 걸고 왔다.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네네. 막 그런 걸 대표님께서 진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느껴요. 그럼 되게 뭔가 부담도 느껴질 테지만 감사함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여러 감정이 드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공사긴 하고 네. 앞으로 건설사가 될 거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나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이건 스타트업에 되게 가깝다고 봐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의 아주 초기부터 지금 커질 때까지 좀 있었잖아요. 스타트업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의 연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인생을 걸고 이 회사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적어도 이 조직 규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정도의 시간을 베팅한 거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보상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무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본인 회사처럼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진짜 막 보람차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게 사실 인간적인 면모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대표님 스스로 보셨을 때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실행이 빨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생각 많이 안 하고 실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저의 강점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약점이 실행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뒤에 챙기는 게 약할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뒤에서 매듭을 잘 못 지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저는 되게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고 네.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못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된다. 예, 지금은 그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뭐고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찾는 거. 예, 보통 그게 반대가 되면 그분은 못하고 제가 잘하는 게 되니까 네. 상호 보완적인 그런 궁합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회사에서 멤버를 모집을 할 때도 그게 저의 장점과 약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메타인지라는 이야기가 떠올라요. 대표님 메타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보려고 하는 건 있죠. 이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필수인가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해답이 나와요. 난 진짜 뭐가 약하지? 그거를 오히려 직면하는 게 네. 가장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뭔가 실적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 스코어가 안 나오면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렷하게 내가 뭘 못하는지 봐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느냐? 이거 되게 추상적인 거고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700억 매출을 달성하는 숙박 전문 시공사를 창업할 줄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다. 근데 그냥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다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안 해보는 시도들을 계속 이제 해보면서 에어비앤비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뭐 하면서 저의 첫 세미나나 강의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다른 인연을 만나서 다른 기회가 열리고 또 그 기회가 다른 생각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기회 만들었으니까 통제할 수 없다. 운과 그 다음에 제가 막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인풋과 그거 두 개가 절묘하게 섞여서 어느 순간인가 뭔가 기회라는 걸로 이제 찾아오는 새로운 관문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인생을 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고 난 뭐가 되겠다가 뚜렷한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가끔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지? 이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새로운 걸 갈구하고 있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거에 인풋을 하려는 지금 스탠스로 일을 하고 있냐. 네. 이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제까지 오는 길 동안 뭔가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운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제가 매사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느냐가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인풋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으면 운이 와서 붙는다고 생각해요. 운이 오기 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붙는 운의 크기도 다르니까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그 운의 크기를 받아낼 수 있을 거니까 와. 예, 그렇게 잘 쌓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는 코로나 시기가 운이었는데 그 운이 오기 직전에 공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유니크한 대표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이 왔을 때 적용한 거네요. 예,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또 긴 시간 또 너무 많은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드려가지고 아유. 지금 거의 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사업 초기 때 이렇게 부자 친구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자 친구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행력이 좀 더 있으면은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정도의 컨텐츠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뭔가 성과가 생기시거나 그럴 때 또 한 번 더 저희가 초대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응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자 친구들의 찐대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연매출 700억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섭 대표님을 인터뷰 해봤는데요. 너무 성심성의껏 정성껏 대답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찐대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정우섭 대표님과 같은 또 사업가분들 또는 뭐 자영업을 통해서 자신의 매출을 극대화시킨 분들을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새롭게 많이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찐대 맥스 그리고 스페이스 트레이딩의 정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